시작할게요. 오늘 할 거는 이제 교정 진료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교정과 원장이고 바이스치과 압구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정을 1997년부터 했으니까 교정 진료를 꽤 오래 했죠. 한 25년, 6년 정도. 오래 해서 이제 보니까 교정이 다른 치과 진료랑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른 치과 진료는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심고 보철하고 하다 보면 뭐 6개월 이상도 걸리고 이제 뭐 이쪽 심고 저쪽 심고 하면 뭐 1년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은 교정 치료만큼 길진 않죠. 교정 치료는 굉장히 이제 기니까 짧게 해도 뭐 6개월, 길게 하면 2, 3년 정도 뭐 그 이상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긴 치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처음과 끝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한 병원에 이제 계속 있지 않으면은, 또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이제 메인으로 하는 치료가 교정이 또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교정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 뭐 페이닥터 선생님도 계시고, 이촌점 같은 경우나 뭐 기름점 같은 경우에는 박 원장님 계시니까 뭐 진료를 쭉 계속 하시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이제 좀 조사를 해봤고, 그 조사의 내용과 오늘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치과 진료는 이제 일반 진료라고 부르는 뭐 보존 진료라든지 치주 치료, 그 다음에 뭐 보철 치료도 있고, 근데 보통 일반 진료랑 교정 진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죠. 교정 진료는 좀 뭐 일반 진료랑은 좀 다른 진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졌을 때 완성된 치과 치료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제 할 것들은 교정 치료 개론, 다음에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장치가 어떤 게 있고 기구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고,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개론을 먼저 볼게요. 일단 교정 치료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교정하고 orthodontics인데, 이제 올소라는 뜻이 이제 똑바른 이런 뜻, 코렉트, 뭐 올바르게 하는 이런 뜻이고, 돈트가 치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저거 붙으면 학문이니까 치아를 똑바로 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치아를 똑바로 한다는 건 치아의 위치를,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있는 치아를 제대로 된 위치에 갖다 놓는 게 교정이죠. 치아의 이동에 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교정 치료가 굉장히 재밌는 게, 교정으로 치아를 움직이면 뭐가 바뀌죠? 교합도 바뀌고, 또 얼굴이 바뀌죠, 얼굴이. 입이 나온 사람을 치아를 넣으면은 입이 들어가면서 이제 얼굴이 뭐 예뻐지기도 하고, 무턱이 살아나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뭐 교정 치료랑 수술을 동반할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주걱턱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턱이 뭐 살아나기도 하고, 비대칭도 고칠 수가 있고. 교정 치료는 얼굴에 관한 학문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올소돈틱스라는 말에다가 이제 악골을 더해서 올소페딕스이라는 말도 쓰고, 어쨌든 교정 치료는 이제 얼굴에 관련된 게 나오죠. 그래서 치아와 안면골, 이건가? 계속 헷갈리고 있네. 치아와 안면골 사이에 불완전한 관계를 이제 올바르게 만드는 치료이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라고 있는 도중이니까 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교정 치료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정 치료의 영역은 지금 말한 것처럼 치아와 이제 안면골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입이 나오고, 입이 나오니까 벌어지죠. 입술이 이제 벌어지고, 턱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입술이 다물어지고 턱선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턱이 없어 보이고 무턱인 사람이 턱이 좀 살아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걱턱이었던 사람이, 이건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됐겠죠. 수술을 하지 않고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 3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윗잇몸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턱도 굉장히 길고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모양으로, 예쁜 모양으로 바뀔 수가,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이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형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족도가 이제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치료가 교정 치료일 거고. 치아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거 뭐 치아 이동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치아를 이렇게 밀면은 여기는 이제 압력이 가해지니까 뼈가 녹죠. 뼈가 녹고, 이쪽은 당겨지니까 뼈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선 뼈가 계속 녹으면서 갈 길을 만들어주고, 이쪽은 비어있는 자리에 이제 당겨지면서 세포가 활성이 돼서 뭐 오스테오블라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뼈를 만들고, 오스테오클라스트 이런 것들이 뼈를 녹여서 이제 이 치아를 이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정 치료를, 치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힘을 줘야지 가는 거지, 힘을.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 치료를 할 때 와이어를 넣는 거, 뭐 고무줄을 거는 거, 파워체인을 거는, 이런 거 다 힘을 줘야지 이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이가 가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치아 이동의 원리는 눌려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부정교합이 있고, 예전에 만든 슬라이드라서 고인의 사진도 있네요, 그죠? 부정교합의 정의. 교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입을 다물었을 때 위아래 턱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말한다.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맞물림의 상태가 정상의 위치를 벗어나서 보기에도 안 좋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교합 관계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부정교합인 거죠. 이 부정교합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치아의 위치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악골의 크기가 혹은 위치가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느 한쪽의 근육에 의해서 좌우 근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신경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이제,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건 감각신경 말고 이제 움직이는 신경, 모토 너브 같은 경우에서 한쪽은 안 움직이고 한쪽은 움직이고 이러거나 이제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부정교합의 발생 빈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2.7%에서 91.1%래요. 그러니까 뭐야, 거의 다 정상교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0중에 9명 정도다. 부정교합의 원인.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부정교합 제일 먼저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이가 삐뚤삐뚤해서 이제 교정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가 삐뚤삐뚤한 이유는 뭐냐면은 앞골에 비해서 치아가 크고, 반대로 말하면 치아에 비해서 앞골이 작아서 이들이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가 삐뚤삐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게 날 수가 없죠. 자리가 부족하는. 이게 그 얘기죠. 치아 크기와 턱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아래 턱의 크기와 형태의 보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클래스 1, 2, 3 다 아시죠? 클래스 1은 윗턱과 아래턱이 이제 비슷한 거고, 클래스 2는 아래턱이 작고, 클래스 3는 아래턱이 크고. 그 클래스 2나 클래스 3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얘기죠. 그래서 윗턱이 커서, 반대로 말하면 아래턱이 작아서 무턱인 경우는 클래스 2고 2급 부정교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아래턱이 크고 윗턱이 작으면은 아래턱이 나온 주걱턱 3급 부정교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크기와 모양의 이제 부조화로 부정교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치아수의 이상에 의해서 부정교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가령 위는 치아가 7번까지 다 있어서 14개인데 아래는 하나가 없어 13개다. 그럼 뭐 미드라인도 안 맞고 교합도 잘 안 맞겠죠. 또는 이제 치아가 뭐 한두 개가 이제 없어지면 이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교합이 생길 수도 있고, 치아수의 이상에 의해서도 부정교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치아의 맹출 이상, 그러니까 맹출이 잘 안 된다든지 이상하게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뭐 매복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부정교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의 조기 상실, 유치가 조기에 상실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원인은, 이 문제는 이제 첫 번째로 뭐 2번이나 D번이 빨리 빠지면은 6번이 쓰러지겠죠. 6번이 쓰러지면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면은 이들이 다 삐뚤삐뚤 나거나 못 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교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지면은 연고치가 잘 못 나는 경우도 이제 느리게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못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부정교합이 생길 수도 있고, 유년기에 좋지 않은 습관, 그러니까 빨면은 뭐 앞니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 빨면은. 3살 정도까지는 빨아도 이제 영향이 없는데 5살 뭐 정도. 그 이후로도 계속 빨고 이러면 이제 뭐 문제가 되겠죠. 턱을 갠다든지 계속. 이런
좋지 않은 습관에 의해서도 부정교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선천성 기형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령 선천적으로 이제 그 원청이 있잖아요. 클레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위턱이랑 코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경우에 앞골이 이제 모양이 변형이 되고 위아래가 맞지 않으니까 부정교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클레프트 팔레이트나 립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성 기형의 대표적인 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앞골이 비대칭으로 자라는 병들도 있고 아래턱이 안 자라는 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 그 신드롬에 관련된 질병들에 의해서도 부정교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좀 심각한 상황들. 외상에 의해서 석뼈가 손살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여기가 안 부러지고 여기가 부러지고 이러는데, 여기 부러지면 여기가 이제 애들 같은 경우 수술을 해줘도 성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쪽은 자라고 한쪽은 안 자라니까 휘틀어지겠죠. 이쪽은 안 자라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턱뼈 다치면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턱뼈가 어렸을 때 이제 다치게 되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어찌됐건 수술해가지고 맞추면 되는데, 애들은 자라야 되는데 한쪽이 덜 자라거나 이러면 이제 부정교합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건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교정의 아버지죠. 교정의 아버지. 앵글의 아버지는, 앵글의 아버지가 아니라 앵글은 교정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부정교합을 분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상악 6번이고 하악 6번인데, 상악 6번의 메조보칼 커스비 하악 6번의 센트럴 포사에 일치할 때 이걸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덴티폼 보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상악 6번이 앞에 있으면 2급 부정교합이고, 이것보다 하악 6번이 앞에 있으면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해요. 2급 부정교합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위가 전반적으로 나와서 이걸 오버젯이라고 하죠. 오버젯 알아요? 오버젯이라고 하는데,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는 경우를 2급 인류 부정교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분명히 상악이 나갔는데 앞에 가서는 위에 앞니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업라인 되어 있어가지고 오버젯이 없이 뒷바이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2급 이류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두 개는 다른 거죠. 다른 거. 똑같이 2급이지만은 앞니가 튀어나온 2급도 있고, 앞니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오버젯이 없고 바이시 깊은 2급 부정교합도 있고, 얘랑 이제 다른 경우인 거고. 얘는 탁 2급인 게 티가 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잘 모르죠. 앞니가 튀어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 나오네. 클래스 2, 디비전 1, 디비전 2.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클래스 1이고, 이게 이제 이가 안 보여가지고 이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2 디비전 1이고, 이와 같이 앞니가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옥류처럼. 이런 경우는 이제 디비전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턱보다 아래턱이 훨씬 크고 나와 있죠. 이런 클래스 3인 거고. 클래스 1, 2. 이 경우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구나. 어쨌든 1급 부정교합이 1급 부정교합이고, 그러니까 상악 6번하고 하악 6번의 전후방적 관계가 이제 맞는 상태이고,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좀 삐뚤삐뚤하죠. 아래도 삐뚤삐뚤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골이 되게 좁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좁으니까 앞골의 모양이 V 쉐입이고, 이렇게 앞골이 이렇게 좀 널찍하게 U 쉐입이어야지 이제 이들이 다 배열될 공간이 생기는데, V자니까 아무래도 좁고,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부족하니까 앞니에서 삐뚤삐뚤을 해줄 수밖에 없고, 아래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 이게 이제 클래스 1 케이스고,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속어치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발치를 안 하고 한 케이스겠죠. 공간이 부족할 때 이제 발치를 하기도 하고 발치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를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공간이 부족한데 발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공간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첫 번째로 이 V자인 앞골을 U자로 만들면 공간이 넓어지겠죠.
당연히 이제 얘보다 얘가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익스팬더 같은 거를 껴서 앞골을 넓혀주면은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에 이제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두 번째 방법은 치아 사이를 다듬으면 되죠. 치아 사이를 다듬어서 인터프락시멀 디스킹,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어가 있는데, 사이를 다듬어서도 공간을 낼 수 있고, 한 번 다듬을 때마다 0. 몇 mm씩 만들면은 그걸 이 발치를 하면은 이게 한 7, 8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발치를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 4mm 정도까지 얻을 수가 있고. 디스킹을 여기서부터 한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열아홉, 스물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군데에서 0.4mm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돼요? 8mm 나오죠. 8mm. 근데 양쪽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쪽 3mm, 이쪽 3mm죠. 아까 발치할 때는 소고치 하나 MD 사이즈가 얼마라고 했잖아요. 7, 8mm니까 발치 안 하고 디스킹만 해도 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디스킹 해가지고 공간 만들 수도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여기다 스크루 심어서 뒤로 당기면 뒤로. 물론 이제 앞으로 보내도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일을 앞으로 빼도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교정 환자들은 치아가 앞으로 나오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로 보내야지 더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발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크라우딩 케이스를 치료를 할 때 세 가지. 첫 번째로 앞골을 넓히고, 두 번째로 치아 사이를 다듬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크루 심어서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치료가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지금 상악 3번이고 얘가 하악 3번인데, 정상교합이라면 상악 3번이 하악 3번보다 뒤에 있어야 되죠. 근데 얘 앞에 있으니까 2급 부정교합이고 오버젯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급 1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윗입술은 튀어나오고, 아랫입술은 아래턱은 뒤에 있는데 아랫니가 이제 윗니를 따라가려고 보통 이제 레비오 버전 앞으로 쓰러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턱은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깊고, 아랫입술이 그러니까 아랫입술이 여기 걸리거든요. 여기. 아랫입술은 윗니의 절단연에 걸리잖아요, 보통. 그죠? 아랫입술이. 그러니까 아랫입술이 여기에 걸리니까 여긴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레비오 멘탈 폴드라고 하는데, 레비오 멘탈 폴드가 들어가 보이니까 여기가 밉죠. 이게 튀어나오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펴줘야지 이뻐지고. 어쨌든 이제 이런 케이스가 2급 1류 부정교합이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치료를 했대요. 그럼 잘 보면은 딱 눈썰미가 있으면 이제 소고치 개수를 세면 발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죠. 여기 상악은 소고치가 하나가 됐으니까 발치를 한 거고, 하악은 2개니까 발치 안 했겠지. 이건 케이스는 이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얘 4번을 뽑고 얘네들은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교합을 인터디지테이션이 되게 맞춰주고, 얘네들은 뒤로 넣어서, 그러니까 요 스페이스를 좁히면서 오버젯을 줄인 거죠. 이해되죠? 요 자리로 이제 온 거예요. 요 자리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가 끝나면은 클래스 2로 교합이 만들어지고 끝났는데, 클래스 2가 클래스 1에 비해서 이제 안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인터 디지테이션만 맞으면은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정상 교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교합의 문제가 이렇게 교합이 돼서 문제잖아요. 이렇게 커스프 투 커스프 튀어나온 부분끼리 이제 맞붙이니까 제대로 저작이 안 되는데, 이게 클래스 1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나는 게 클래스 2 이렇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일치대 이치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저작 효율이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클래스 2로 맞췄지만 치료를 이제 이렇게 한 건 잘 한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2 디비전으로. 그래서 이제 치료 전은 이렇게 입이 나오고 무턱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얼굴이 예쁘게 변한다, 뭐 이런 거겠죠. 클래스 2 디비전 2는 아까 말한 것처럼 2급인데, 이 1번이 특히 링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오버젯이 별로 없고, 얘네들의 특징이 들어가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시 굉장히 깊죠.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얘가 일단 핵심인 키니까 얘가 앞으로 나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클래스 디비전 2에서 디비전 1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악 전치가 이렇게 쓰러져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고 내려와 있는 거를 일단 앞으로 빼고 올려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앞으로 빼고 올렸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버젯이 있고 클래스 2 디비전 1처럼 바뀌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4번을 상악만 발치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좀 이런 경우가 난이도 있는 케이스인데 발치를 하면 바이시 깊어지거든요. 발치를 하면. 그래서 바이시 감당이 안 되면 비발치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근데 어쨌든 기억할 것이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애를 좀 앞으로 빼서 이거 밀류처럼 만든 다음에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클래스 3인데 클래스 3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얘를 만나려고 안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럼 얘가 쓰러지다 보면은 얘네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 워스피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오픈 바이시 생겨서 밥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들이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턱이 나오고 길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저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클래스 3 안 계시죠? 클래스 3 그래서 혹시 계신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좀 싫을 수 있어서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윗턱은 아래턱보다 들어가 있으니까 특징이 윗니는 아랫니를 만나려고 이 케이스는 좀 별로 안 그런데 앞으로 뻗어지기 쉽고 왜냐면 윗턱이 들어가 있는데 아랫니를 만나야 되니까 최대한 나는 뻗어질래 그래야지 만날 수 있죠. 아래 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이 나와 있는데 윗니를 만나려면 최대로 안으로 나는 쓰러질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턱이 나와 있으니까 턱이 더 이제 나와 보이고. 어찌됐건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윗니가 이렇게 뻗어져 있으니까 윗입술이 튀어나오죠. 윗입술이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길고 좀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커 보이고 그렇죠. 아무튼 클래스 3가 치료 전에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치료가 잘 됐네요. 보면은 이제 속옷치가 다 있으니까 이거 이제 발치를 안 하고 이제 치료가 된 케이스고 이거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맞췄구나. 수술을 해서 이제 맞춘 케이스고 이거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안모에서 이런 안모로 만들고 이거는 이제 뒤에 있나? 없구나.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수술을 안 받아봤으니까 이제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보통 위턱을 양악 위턱을 이제 잘라서 이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야지 앞니 뻗어진 게 이제 좀 상세가 되겠죠. 이렇게 돌려. 이게 여기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안 올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올리지 않고 구치부만 이제 위로 올려요. 이걸 이제 포스테리어 임팩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려요. 아래턱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양쪽 잘라서 안으로 밀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 웨이퍼를 껴서 이제 교합에 맞게끔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한 번 할 때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턱 끝이 길면은 뭐 치기도 해서 길이도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좀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턱 끝을 치는 수술은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고 여기를 치는 건 앵글 쉐이빙이라고 하고 그죠? 수술을 한 번에 한 4가지 정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런 얼굴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얼굴. 이 수술을 하면은 이 얼굴은 작아지는데 얼굴이 빵빵해지죠. 왜냐하면 살은 그대로 남으니까. 살이 그대로 남으면 살이 약간 이제 어색함이 이제 좀 남죠. 어색함이. 이 살이 좀 뼈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조금 적응은 되지만은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살들이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통통한 얼굴이 되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고, 이제 교정치료의 프로세스, 교정치료의 진행 과정. 처음에 예비 상담, 다음에 정밀 검사, 그다음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치료 전에 꼭 해야 되는 충치치료라든지 발치를 한 다음에 교정치료를 한다는 거죠. 교정치료를 할 때 장치를 붙이고, 월 치료를 하고, 다 끝나면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기검진하고. 예비 상담은 그거죠. 이제 와서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교정치료를 받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듣고, 그다음에 진단을 해야 되니까 정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세팔로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이건 옆 얼굴 세팔로고, 이건 앞 얼굴, PA고, 이건 이제 레터럴 세팔로고, 파노라마도 찍고, 뭐 더 찍고 싶으면 CT도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바이트윙도 찍어도 되고, 페리도 찍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찍을 수 있고,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야겠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교정에서 이제 레터럴 세팔로죠. 이게 있어야지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있어야지 앞골이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뭐 알 수가 있고, 뭐 이게 전후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길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PA는 이제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 긴지, 어디서 삐뚤어졌는지, 코뼈가 삐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위턱이 좁은지 아래턱이 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파노라마에 뭐 당연히 치과 치료하려면 필요한 거고, 그죠? 교정 치료할 때 중요한 건 이제 본 레벨이 중요하죠. 본 레벨. 그 다음에 루트의 상태, 루트가 이제 짧다든지 좀 리접션 흡수의 흔적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좀 주의 깊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교정 치료 하다 보면 턱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턱 아픈 사람들이 이제 기왕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콘다일 같은 것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비대칭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 파노라마가 한눈에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길이랑 이 길이 여러분들 보기에도 얘가 얘보다 훨씬 위에 있으니까 비대칭이겠죠. 비대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세팔로 PA. 이 사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팔로를 찍을 때 환자들로 하여금 이제 목의 위치를 이제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팔로 찍을 때 그냥 머리 대고 찍으면 안 되죠. 세팔로를 찍을 때 원래는 이제 내추럴 헤드 포지션이라는 게 내추럴 헤드 포지션. 이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초원에 가서 저 멀리 있는 무언가 보일락말락하는 지평선을 볼 때 그때 목의 위치를 내추럴 헤드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런 위치에 맞게 이제 세팔로를 찍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럼 그냥 뭐 환자들 보면 등이 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자의 키에 맞춰서 이제 뭐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귀에 꽂아주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키가 작거나 훨씬 키가 큰 사람이 오면 거기에 딱 맞춰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개가 숙여질 수도 있고 들어서 찍을 수도 있고, 그 똑같은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찍으면 클래스 2처럼 보일 수 있고, 똑같은 사람도 고개를 들고 찍으면 클래스 3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팔로를 찍을 때 좀 목의 위치를 좀 바로 하고 찍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추럴 헤드 포지션을 병원에서 뭐 재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이 길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는데 거울을 하나 걸어놓고 거울 속에 자기 눈을 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거울이 없는 병원도 많을 거고,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쳐주고 여기 보라고 해요. 여기 보라고. 이렇게 보면 거기 볼 때 그때 목의 위치가 보통 이제
여러분 눈 말고 환자분 눈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보라고 하면은 이제 목의 위치가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 있는 눈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다시 찍어야 돼. 이 사진에 또 문제가 뭐가 있죠? 이 사진의 문제가 또 입 벌리고 찍었지. 입 벌리고 이거 앙 물고 찍어야 되는데 입 벌리고 찍었으니까 이건 진단을 할 수가 없는 사진인 거죠. 그래서 목의 위치, 입을 다물었는지. 입술은 진단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찍어달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물고 찍어달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선생님이 다르니까 뭐라 할 수가 없고 자기가 배운 대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있다. 정면을 바라보고 어금니를 물고 편안한 입술은 힘주지 않고 편안한 상태. 이건 좀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최대한 좀 다물어서 찍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이거 이어로드가 잘 안 들어가면 삐뚤어지게 찍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우 기울어지지 않게 찍어달라. 핸드리스트는 이제 언제 찍는 거죠? 어른들을 찍어요? 아니죠. 성장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얘 자녀 성장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보기 위해서 찍는데 그러면 클래스 1 환자일 경우에 핸드리스트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클래스 1은 상악과 하악의 성장이 조화롭게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건 계속 그렇게 갈 거라서 굳이 우리가 앞골이 언제까지 자랄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클래스 1은 찍을 필요가 별로 없는데 클래스 2, 특히 클래스 3 같은 경우엔 찍어야겠지. 얘네들이 성장을 언제 할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경이 언제 있었는지, 아직 했는지, 뭐 몇 달 전에 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자녀 성장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초경이 있고 나서 1년 동안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 이후로는 성장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클래스 3인데 얘가 아래턱이 지금 초경이 끝난 지 한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더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5학년인데 아직 초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얘가 아직 성장을 많이 할 가능성이 포텐셜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성장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핸드리스트를 통해서 어디가 뼈가 막 퓨전되고 뭐가 생기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얘의 성장 시기 발육 단계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많이 나오던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턱관절 보기 위해 사진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리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단 준비에 또 필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인트라오랄, 익스트라오랄 포토 찍죠. 그래서 입안 사진 찍고 얼굴 사진 찍고 그다음에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임프레션 떠서 이니셜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익스트라오랄 포토에 그래서 정면 사진 찍고 스마일 찍고 스마일을 찍을 때 이제 이렇게 웃으면은 잇몸이 다 보이고 이렇게 이효리가 이제 이때는 이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웃은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자기를 제어하고 웃은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웃음을 소셜 스마일이라고. 여러분들 중에 거미 스마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미 스마일이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사회적인 자리에 가면은 사교적인 자리에 가면 이렇게 웃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웃죠. 이런 걸 이제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환자한테 스마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웃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소셜 스마일로 웃으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 얘기 때문에 이 교정학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소셜 스마일로 찍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5도 사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찍는 건데 사실은 이것만 찍어도 돼요. 근데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스마일도 이제 찍으면 더 좋다는 거고 옆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진단하는 데는 문제는 없죠. 그 환자의 얼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환자가 별로 없으면 그럴 수 있겠죠. 인트라오랄은 이렇게 이제 정면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 측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면 찍고, 상하교환면, 하하교환면. 여러분들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사진. 교정은 이제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포토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좀 사진이, 그래서 인트라오랄 정면 사진 찍을 때 보면 당연히 미드라인이 좌우에 중간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합 평면이 이 상하의 중앙에 위치해야 되고, 딱 여기가 이제 중앙이 오도록 찍어야 하고, 할 수 있다면은 1, 2, 3, 4, 5, 6, 7번까지 다 나오면 좋죠.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좀 기울어지지 않게, 위에서 너무 찍지도 않고 아래에서 찍지도 않고 찍어야 되고, 요 사진 이제 측면 사진 보면은 1, 2, 3, 3이 중간에 있죠. 3이 중간에 있고, 여러분들 실수하는 많은 것들이 1번을 잘라 먹어요. 1번 자르면 안 되고, 1번 앞에 간격이 있어야 되고, 이 교합 평면이 이 상하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평행해야겠죠. 이렇게 평행. 그리고 6번이 나와야 돼. 6번이. 환자의 입은 아프겠지만 고통은 순간이지만 사진은 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당겨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1, 2, 3, 3이 중앙에 오고, 교합 평면은 중앙에 위치하면서 평행해야 되고, 6번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 찍은 사진이죠. 그 다음에 교환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번까지 되도록이면 다 나와야 돼요. 이게 부득이한 경우에 7번 디스탈은 잘릴 수 있는데 다 나와야 되고, 역시 이걸 뭐라고 하죠? 요거 미드 팔라탈 수처라고 하죠. 미드 팔라탈 수처가 딱 좌우에 중앙에 위치하고 평행하게. 여기 남아야지. 여백이. 이거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여백이 있어야지. 이렇게 잘라 먹으면 이 앞니의 위치를 알 수가 없죠. 그죠? 하악도 마찬가지. 좌우에 여백이 같고 이렇게 평행하고 중앙에 위치하고, 여기 잘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되고, 잘 찍으면은 이 사진을 여기 위에 갖다 붙이면은 크기에 편차 없이 이렇게, 왜 그림처럼, 왜 우리 치아 그림 이렇게 있고 뭐 체크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잘 찍으면,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으면 좋고.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오버젯을 보기 위해서 측면에서 찍는 사진이고, 이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사실 위가 잘 안 보여요. 그죠? 명확하게 안 보이고, 특히 하악 전치의 절단형 같은 경우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벌려서 이렇게 찍으면 좋다. 왜냐면 다물면 얘네들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델. 되게 이제 잘 만든 모델이죠, 이건.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기공소에서 만들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은 교정 진단은 골격의 위치, 특히 상악과 하악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아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아까 말한 교정의 정의가 뭐죠? 잘못된 위치를 맞는 위치로 바꿔주는 거니까, 내가 수술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잘못된 위치를 일단 알아야지 바른 위치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진단을 하는 건 결국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는 거고, 골격은 당연히 이제 세팔로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엔 이거를 다 이제 손으로 그려서 하고 자로 재고 각도기를 쟀는데, 요새는 이제 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점만 찍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상악이 하악에 비해서 들어갔는지 나왔는지도 알 수 있고, 상악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경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격적인 위치를 안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거는 이제 V셋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치아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정상적인 위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요새는 이 기계가 있는 병원이 있고 없는 병원이 있고 거의 안 쓸 거라서 이제 3차원 성형외과 가면 이제 이렇게 얼굴 찍어가지고 3차원적으로 전후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모르페우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진단 상담을 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해야 되는 것들, 뭐 충치가 심하다거나 잇몸이 안 좋다거나 또 뽑아야 될 게 있으면 이제 뽑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교정 치료가 진행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처음에 많이 궁금해하는데, 첫 번째로 장치를 붙이는 거, 장치를 붙이는 거. 장치를 붙이는 걸 여기서 이제 DBS라고 했는데, DBS의 D는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B는 본딩이고 S는 시스템이고, 원장님이 이 브라켓을 어떤 기구로 잡아가지고 치아에 이렇게 딱 붙이죠. 딱 이렇게 붙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직접 붙이니까 다이렉트 본딩이죠, 다이렉트 본딩. 링구얼 케이스 본 분들 계세요? 우리 병원 말고 링구얼 케이스. 링구얼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본딩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죠? 링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켓을 술자가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그, 그러니까 어떤 보조적인, 그러니까 브라켓의 위치를 정해주는 보조적인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직접 붙이지 않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본딩이라고 하고, 다이렉트 본딩은 이제 교정과 의사만 할 수 있는 거고, 인다이렉트 본딩은 그냥 거기다 끼우기만 하면 위치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이제 치과위생사 선생님들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제 차이가 있고, 어쨌든 이제 D는 몰라도 되고, 장치를 붙이는 거죠. 맨 처음에 교정치료를 시작할 때 장치를 붙인 다음에 교정치료의 1단계는 뭐죠? 레벨링과 얼라이먼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벨링은 뭐죠? 레벨링? 높이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거는 낮게 하고 낮은 건 높게 하고 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는 뭐죠? 얼라이먼트? 배열이에요. 배열이나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교정치료의 1단계는 높이를 맞추고 배열을 하는 게 교정치료의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치 케이스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삐뚤삐뚤한 환자가 왔단 말이에요. 삐뚤삐뚤한 환자가 왔을 때 맨 처음에 진단을 했더니 발치를 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4번을 뽑잖아요. 그래서 4번을 4개를 뽑고 장치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사를 넣었는데, 철사를 처음부터 두꺼운 철사를 넣을 수는 없죠. 삐가 삐뚤삐뚤한데 두꺼운 철사를 넣으면은 환자가 아파서 죽거나 아니면은 장치가 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얇고 가장 탄력이 좋은 철사, 탄력성이 좋은 철사. 그러니까 나이타이에 얇은 거를 넣죠. 뭐 012 나이타이든 014 나이타이든. 그래서 제일 얇고 힘이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와이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레벨링과 얼라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처음부터 높이가 한순간에 확 맞고 한 번에 확 배열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절한 힘을 주면서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레벨링과 얼라인먼트고, 그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와이어는 이제 나이타이 와이어가 되겠고, 처음에는 제일 얇은 거 012, 이게 이제 크기 이따 나올 텐데 크기의 이제 단위인 거죠. 014, 016, 018, 그다음에 뭐 016, 022, 019, 025 이렇게 이제 와이어가 이제 점점 굵어지면서 레벨링과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배열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발치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니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전치부의 후방이동. 그 다음에 이제 구치부도 맞춰주는 게 이제 2단계가 되겠고, 영어로 하면, 이건 왜 영어로 하고 이건 한글로 했을까? 전치부의 후방이동에 스페이스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 클로징.
이게 이제 2단계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피니싱, 섬세하게 이제 위아래를 맞추는 거죠. 피니싱에서 이제 뭐 미드라인도 맞추고, 그 다음에 교합도 맞추고, 경사도 조절하고, 블랙 스페이스도 뭐 없고, 이런 게 이제 피니싱. 세밀하게 이제 맞추는 게 이제 피니싱이고. 아까 그 온라인 레벨링 얘기할 때 이제 나이트 하이 와이어를 우리가 썼잖아요. 나이트 하이 와이어. 나이트 하이 와이어를 쓰는 거는 뭐냐면은, 나이트 하이 와이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져봤겠지만, 이렇게 꺾어도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탄력이 굉장히 좋은 철사란 말이에요. 이런 철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그러니까 라이트 컨티뉴어스 폴스를 이제 줄 수 있는 와이어가 나이트 하이 와이어인데, 치아는 그런 힘을 받아야지 이제 루트나 치주 조직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이트 하이 와이어로 배열을 하고, 배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2단계 스페이스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 클로징을 할 때는 이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치부 6개 치아가 통으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치아의 움직임은 치아가 가는 게 아니라 치아를 매달고 있는 와이어가 가는 거거든요. 와이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번에서 3번까지 와이어에 매달려 있는 게, 이 와이어가 구치부 튜브를 따라서 뒤로 빠지면서 앞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와이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노레일이라든지 기찻길 같은 걸 생각하면 얘네들이 딱딱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휘어짐이 없이 가겠죠. 모노레일에 이 위에 매달려 있는 애가. 얘 힘이 없으면 꺾여버리면 막 출렁거리고 마찰력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스페이스 클로징을 할 때는 단단하고 마찰력이 제일 없는 와이어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게 뭐죠? SS 와이어를 쓰는 거죠. SS 와이어를.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클로징 할 때는 이제 01802 SS나 0102 SS를 써야지만이 얘네가 갈 때 휘지 않고 그냥 빳빳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쓰는 와이어는 SS 와이어고, 2단계에서는 철사를 바꿀 일이 없죠. 아까는 계속 바꿨어. 올 때마다는 아니지만 나이트 하이는 얇은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제일 두꺼운 나이트 하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스페이스 클로징 할 때 이 철사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훅 달아서 요 훅에다가 파워체인 같은 거를 뭐 6번에 걸든지 스크루를 심어서 이렇게 스크루에 걸든지, 그래서 이제 넣는 게 이제 2단계인 거죠. 그래서 스크루는 보통 처음에 심지는 않고 치료 중간에 많이 심겠죠. 그래서 이제 다 뒤로 갔어요. 다 뒤로 갔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1, 2단계를 거치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딱딱딱 맞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드라인도 약간 안 맞고 교합도 약간 뜨고 어딘가에 이제 뭐 높이도 안 맞고 배열도 조금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그걸 다 맞추는 거죠. 배열도 한 번 더 잡아주고 높이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뺐다 꼈다 하는 고무줄을 낀다든지, 그 다음에 미드라인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여기 이제 뭐 고춧가루가 끼어 보여 그러면 이제 디스킹 해가지고 모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맞춰주는 게 이제 피니싱이고, 여자 원장님들은 피니싱을 이제 오래 하고 좀 더 섬세하니까, 남자 원장님들은 좀 피니싱을 좀 대충 하고 좀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다 이제 똑같은 남녀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장치 때문에 이제 리텐션을 해야 되는데, 유지 장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있고 뺐다 꼈다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픽스트랑 리무버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중간에 한 분은 중간에 쉬셨고 한 분은 중간에 안 쉬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안 쉰 경우를 더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안 쉬고 할까요? 쉬고 할래요? 안 쉬고 할까요? 얘기 없어서 그냥 제 맘대로. 고정식 교정 장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붙여서 하는 거, 뺐다 꼈다 하는 거. 붙여서 하는 교정식 장치에는 이제 뭐 재질에 따라서 메탈, 레진, 세라믹, 그 다음에 안으로 한 링괄 브라켓 이런 것도 있고, 뺐다 꼈다 하는 이런 장치, 클리어 얼라이너, 인비저 라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장치에 어떤 액티브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뭐 스크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돌려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을 굳이 뭐 이제 보면서 하죠. 뭐. 붙여서 하는 장치, 메탈로 됐으니까 메탈 브라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얘는 레진 브라켓이고 얘는 이제 세라믹 브라켓인데, 레진 브라켓은 단점이 뭐죠? 레진 브라켓의 단점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변색이 되죠. 우리가 이제 반찬통 플라스틱 같은 거 색깔 변하는 것처럼 변색이 되고, 그다음에 마모가 잘 돼요. 마모가 잘 돼서 나중에 이제 치료 후반부 되면 이제 윙이 막 이게 뭉퉁해져가지고 뭔가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장점은 좀 싸고 브라켓이. 레진 브라켓은 요새는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세라믹 브라켓이 좀 비싸서 레진 브라켓을 비슷하니까 썼는데, 요새는 세라믹 브라켓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니까 대부분 이제 세라믹 브라켓을 쓰죠. 이렇게 이제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 세라믹 브라켓의 장점은 가장 심미적이죠. 색깔이 이제 훨씬 예쁘니까. 그다음에 변색이 없어요. 세라믹은 변기 같은 거잖아요. 변기 색이 안 변하잖아요. 물론 변한 것도 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 색을 유지를 하니까 변색이 안 되고. 단점은 뭐죠? 단점? 깨지죠. 두 번째 단점은 얘가 치아보다 강해서 이를 갈리게 하죠. 그래서 지금 환자들 왔을 때 이제 장치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장치를 조절을 해주든지, 아니면 바이트 레진을 구치 위에 올려서 닿지 않게 해준다거나, 그런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클리피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쓰니까 세라믹에 이제 메탈 파트가 있는데, 이 메탈 파트가 클립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죠. 이런 장치를 뭐라고 하죠? 셀프 라이게이션, 자가 결찰 교정 장치라고 하죠. 이 자가 결찰 교정 장치는 되게 종류가 역시 많아요. 뭐 데이먼도 있고, 회사마다 다 이제 만드니까 뭐가 있으면, 그죠? 왜 자동차 회사도 회사마다 다 전기차 만드는 것처럼 이 교정 장치도 이제 뭐 하나 있으면 다 이제 만드는 거죠. 자가 결찰 교정 장치. 이 차이가 이거죠. 이제 기존의 브라켓들은 철사를 고정할 때 리게처 와이어로 묶거나 오링으로 감싸거나 이래서 이제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되는데,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은 뭐 이 클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트에 따라 용어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더 어떻겠어요? 치료 솔자의 입장에서 훨씬 편하죠. 여러분들 이거 풀러 보셨어요? 이거 풀을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또 이제 이 핀커터가 무뎌지면 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장치도 떨어지기도 하고. 오링도 이제 벗기려면 이제 익스플로러로 이제 긁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그냥 뚝 열면 뚝 열리고, 닫을 때 금방 닫으니까 체어 타임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술자도 편하고, 환자도 병원에 오래 안 앉아 있어도 되니까 편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얘는 꽁꽁 싸매니까 아프겠죠. 얘는 이 클립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기 때문에 와이어가 그 안에서 놀아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덜 아프고. 클리피쉬의 이제 장점이 이제 좀 덜 아프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체어 타임이 짧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근데 보기가 완전 예쁘진 않죠. 이제 물론 이제 이 클립을 세라믹으로도 만드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세라믹 클립이 잘 망가져. 잘 망가지면,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타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새 브라켓을 붙이든지. 근데 이런 브라켓은 이제 고가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데이먼 클리어 다 세라믹으로 된 것도 있고, 원래 이제 데이먼 장치도 있고 뭐 그렇다. 클리피쉬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이런 기구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 이제 해보셨을 거고. 이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꽉 안 잡으니까 마찰력이 적고 통증이 적고,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할 때 금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개원가에선 지키진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묶지 않았으니까 찔릴 게 없죠.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라서 굳이 이제 뭐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부분 교정을 좀 간단하게 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장치 붙여서 철사 연결해서 배열만 하는 것들이고, 이제 장치를 밖으로 붙이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설치 교정도 하니까 이게 이제 설치 교정 장치죠. 그래서 장치 붙여서 안에서 붙여서 하고, 이런 건 이제 완전 링구알이죠. 위도 아니고 아래도 링구알로 했으니까 링구알이고, 이건 위는 안으로 하고 아래는 이제 밖으로 하는 걸 콤비라고 하죠. 콤비로도 많이 하고. 아래는 잘 안 보이니까 보통.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아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링구알 장치의 장점은 뭘까? 링구알 장치의 장점은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장점이고, 교정해보셨어요? 교정하고 장치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게 많이 껴요. 근데 이제 나 혼자 밥을 먹거나 편한 사람이랑 먹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는다거나 이럴 때 이제 막 이렇게 껴있는 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링구알 장치의 장점은 안에 끼니까 상관없죠. 그런 게 이제 장점인데, 대신 뭔가 이제 깨끗하게 하려면 안 보이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쯤에 뭐가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닦아야 되니까 관리가 쉽지는 않죠. 안 보이는 게 이제 최고 장점인데, 최고 단점은 뭘까요? 1번, 값이 비싸다. 왜냐하면은 레비얼 브라켓은 그냥 원장님이 아까 말한 대로 다이렉트 본딩을 하면 되고 기성품을 비치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 그러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지가 않는데, 링구알 장치는 이거를 다 아까 말한 뭐 지그 같은 걸 만들어서 기공소에서 만든 걸 갖고 와서 이제 붙여야, 인다이렉트 본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공료가 이제 비싸. 그 기공료가 이제 보통 상하하면 한 80만 원 정도 되고, 설치 장치 자체가 이제 더 비싸거든요. 한 장치 하나가 일반 브라켓보다 두세 배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사실 제가 처음 교정을 할 때만 해도 이제 링구알 하면 1,000만 원 넘어서, 요새는 이제 워낙에 가격이 오히려 치과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어찌됐건 이제 가격이 비싸다. 두 번째로, 이 볼살은 계속 움직이지 않는데 혀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말도 해야 되고 뭔가 먹어야 되고, 혀가 되게 아파요. 혀가 아프니까 발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도 안 보이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죠. 콤비는 아까 말한 대로 RA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안 보이게 하면서. 이 콤비. 이 클리피 L은 클리피 C 친구인데, 그 자매품인데, 이제 링구알용 클립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고. 다음에 이것은 악궁 확장 장치인데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 파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래피드 팔라탈 익스펜전. 액티브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뺐다 꼈다 하는 장치인데, 액티브한 파트, 그러니까 힘을 주는 파트가 있는 거는 액티브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게 옆으로 벌어지죠. 힘이 가해지니까. 이걸 돌리면은 앞으로 가죠. 힘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액티브 플레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펜 타입. 이렇게 벌리는 거, 이렇게. 펜 타입.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웨이. 앞으로도 벌리고, 옆으로도 벌리고, 이런 것들.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클래스 2에, 내가 클래스 2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가 찾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클래스 1으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이를 다물게끔 만들어주는 장치. 그러면 이제 아래턱이 억지로 딸려 나오니까 여기에 컨다일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자극이 되면서 성장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턱이거나 이제 성장기 아동일 때만 가능한 치료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액티브 플레이트는 얘가 액티브 했잖아요, 얘네들이.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는 액티브한 애들이 없이 그냥 근육의 힘에 의해서 교정이 되게 이루어지는 장치를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혼합되어서 이렇게
액티브한 파트가 있는 펑션을 어플라이 할 수도 있어요. 할 때 넓히면서 하면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FR3라고 하는 장치이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봤겠지만 페이스 마스크. 그래서 이제 위턱이 앞으로 나오게 아래턱은 이제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이미 다 자란 뼈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못 나오게 막으면서 이걸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테리어 크로스바이트 전치부 반대 기압인 케이스가 이렇게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여기서도 전치부 반대 기압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요새 쓰고 있는 게 이제 인비절라인이라고 투명 교정기가 있죠. 투명 교정기. 이렇게 브라켓 뭐 세밀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미니스크루. 또 많이 이용을 하죠, 미니스크루. 미니스크루를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발치 케이스에서 여기에 심어서 이렇게 당기면은 발치 케이스를 거의 네트로 앞니가 들어가는 데만 쓸 수가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교정을 했냐면은 얘를 여기다 연결을 했어요. 파워체인이든 스프링이든. 그럼 얘가 들어오는 만큼 얘도 딸려 나오겠죠. 그러니까 발치 케이스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못 했는데, 스크루를 쓰면 얘는 가만히 있는 애고 얘는 힘을 안 받으니까 좀 더 우리가 리트렉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링구아일 경우에는 이제 이 훅이 안에 있으니까 스크루를 여기 팔라탈 슬롭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당긴다. 이런 거고. 바이트 블록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부정기업자들은 뒷바이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장치 붙이면 하악 장치가 윗니에 닿거나 상악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뒷바이시 아니라 하더라도 삐뚤삐뚤하면은 어딘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장치가 떨어지기도 쉽고 바이시 뜨니까 환자가 밥을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 레진으로 구치부를 높여서 교합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교정, 뭐 다른 치과 다른 거 다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1, 2년 차니까 메모를 자꾸 하고 뭐 질문을 하고 이러면 좋겠죠. 이 교정 치료를 할 때 이제 기본 기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핀커터. 자르는 거, 그다음 디스탈 엔드 컨터. 얘는 이제 리게처 와이어를 자르는 거고, 얘는 이제 메인 아치 와이어를 자르는 거죠. 유틸리티 플라이어는 이제 와이어를 잡는 거, 기구. 매추는 이제 철사를 묶는 거, 오링이라든지 아니면 리게처 와이어를 묶을 때 쓰는 거고, 신치 플라이어는 철사 끝을 꺾는 플라이어고, 터커는 여러분들 이제 사진 이따 나올 거예요. 푸셔도 있고. 리트렉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침이 안 나오게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유틸리티 와이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교정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플라이어가 이제 요 유틸리티 와이어죠.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잡는 거죠. 와이어도 잡고. 얘가 없으면 이제 손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우 플라이어. 이것도 이제 유틸리티 와이어랑 비슷한데 잘 안 쓰죠. 이 핀커터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자를 때, 리게처 와이어 자를 때, 클래피시 같은 거 하면 이거 쓸 필요 없겠죠. 이 링구얼 커터는 이제 링구얼에 맞게끔 각이 져 있는 커터가 되겠고, 이것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이제 와이어, 아치 와이어 이제 자를 때 디스탈 엔드 커터로 이제 잘라야 되고, 와이어 들어가 있을 때 자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와이어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발사돼서 자기 몸에 맞죠. 얼굴에 맞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자르셔야 되고. 이게 디스탈 엔드 커터,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철사를 자르면 뒤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탈 엔드 커터가 없으면은 자르면 얘가 어딘가 날아가거나 뭐 찔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자르는 순간 뒤를 잡잖아요. 그렇죠? 뒤를 잡잖아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신치하는 플라이어고 신치. 신치가 뭔지 알아요? 와이어를 넣는데 일단 기니까 잘라요. 그다음에 신치 플라이어로 꺾는 거 이렇게. 안 꺾으면 어떻게 되지? 철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찌르겠죠. 철사가 움직이지 않게 딱 이렇게 꺾어 있으면은 걸리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고. 그 꺾는 걸 신치라고 하고 그걸 하는 플라이어가 여기 신치 플라이어. 신치백 플라이어. 그 다음에 리게이처 플라이어. 이걸 매추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건 뭐 근데 니드롤더랑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리게이처 와이어를 잡아서 돌리고 오링도 이걸로 이제 잡아서 끼우고 이게 이제 리게이처 플라이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터커죠. 터커. 여기 이제 터커 이렇게 들어간 흠이 있어서 와이어를 브라켓 슬롯 안에 이제 밀어 넣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터커. 이게 터커고 이제 다른 말로 디렉터라고 이렇게 생긴 애들 봤죠. 또 이제 리게이처 한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애를 이제 꺾을 때도 터커를 쓰고 터커를 좋아하는 사람은 터커를 쓰고 푸셔 알아요? 밴드 푸셔 같은 거 푸셔 얇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푸셔를 쓰고 처음에 뭘로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 연차니까 루틴을 숙지하고 다음 소식을 예상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밴딩하는 플라이어가 있어요.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와이어 뭐 이렇게 뭐 밴드하고 꺾을 때 이 와이어에 뭐 이렇게 머시룸 같은 모양을 줄 때 이게 생긴 게 이제 새 부리 같이 생겨서 버드빅 플라이어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트위드 루프 포밍 플라이어인데 요새는 루프를 안 접어요. 여러분들 막 와이어 복잡한 거 본 적 없죠? 요새는 안 접으니까 이거 안 쓰겠죠. 자라박 플라이어. 자라박은 이제 교정과 선생님 이름이에요. 이 선생님이 만든 플라이어고 트위드도 선생님 이름이고 트위드 플라이어는 이제 두 개가 쌍으로 묶여서 이제 철사를 잡고 이렇게 뭐 비튼다든지 이럴 때 쓰는 플라이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볼 일이 없고 이건 좀 가끔 볼 거죠. 시리즈 플라이어는 이제 뭐 CHR 같은 거 조절할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6번도 본딩을 하는데 이제 본딩을 하기 이제 어려운 경우라든지 본딩을 했는데 브라켓이 탈락이 잘 될 경우 이렇게 이제 밴드를 하죠. 밴드는 이렇게 이제 반지처럼 생겼고 밴드의 사이즈를 가늠해서 환자의 6번에 넣어서 잘 들어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맞는 사이즈라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킹을 한 다음에 걔를 빼서 이렇게 튜브를 붙이는 걸 웰딩이라고 하죠. 웰딩. 그 웰더가 있어야겠죠. 웰딩으로 장치를 만드는 거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접착제가 충분히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아시겠지만 모든 치아를 다 밴드를 했어요. 모든 치아 전치도 예전에. 그다음에 이제 세퍼레이터는 이제 우리가 밴드를 넣으려면은 5, 6번 사이, 6, 7번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컨택이 타이트하고 특히 이제 뭐 인레이라든지 크라운 같은 게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컨택이 타이트해서. 그럼 그걸 좀 벌리기 위해서 이거를 5번, 6번이나 6번, 7번 사이에 그러니까 밴드를 해야 되는 치아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이걸 끼워 넣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벌리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밴드가 들어갈 수 있게. 이걸 세퍼레이션 링이라고 하고 이 링을 끼우는 기구가 바로 세퍼레이터고 여기다 이제 이거를 끼워서 벌려서 넣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밴드 포밍 플라이어는 이제 밴드의 모양을 잡는 플라이어고 말 그대로 이건 밴드를 넣을 때 쓰는 푸셔고 그다음에 밴드 리무버 우리가 이제 치료 끝났을 때 다 제거할 때 이걸로 이제 밴드를 빼고 밴딩의 순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세퍼레이션을 하고 밴드가 들어갈 공간을 만든 다음에
밴드를 모양을 맞춰서 어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고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이제 끼운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자연치는 컨택이 좀 느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인레이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게 되게 이걸로 해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여기 이제 세퍼레이터 요런데 여기 이제 막 잇몸 눌리고 이러면 진짜 아파 죽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링에다가 플러스를 끼워서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끼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과정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맞추고 다 맞으면 제거를 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튜브. 우리가 이제 전치부나 속옷치에 붙이는 브라켓은 브라켓이라고 하고 6번, 7번에 붙이는 건 튜브라고 하잖아요. 다르죠? 브라켓은 슬롯이 개방되어 있고 튜브는 그냥 구멍만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튜브를 여기다가 이제 붙이니까 납땜을 해야 되니까 웰딩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넣기 전에 이제 밴드가 길면은 잇몸이 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좀 조절을 해서 좀 찔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 접착제 이용을 해서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프게 하는 술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술식을 하다 보면 환자가 이제 좀 짜증을 내는데 환자도 이제 이게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일단 아프니까 짜증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 대신에 이제 문제가 없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친절하게 뭐 웃으면서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술식성의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나는 잘했는데 왜 나한테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래야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친절하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땡길 때라든지 미러가 이런 이제 베스티뷴 위쪽 단단한 데를 누르면 되게 아프거든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좀 땡길 때라든지 누를 때 조심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열심히 석션을 하려고 이제 나는 침 한 방울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하고 막 목적 깊숙이 이렇게 넣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게 환자들이 이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이걸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적당히 해야 되겠다라는 선들이 이제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잘하고 싶으니까 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험이 쌓여야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붙일 때는 이제 이게 게이지로 길이를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위저는 장치, 브라켓 잡는 기구고, 그 다음에 장치 뗄 때는 이제 브라켓 리무버. 기타 기구로 스트리핑하는 페이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드 말고 이렇게 엔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일이 별로 없을 거라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훅을 기성품을 끼우고 얘가 고정이 될 수 있게 꽉 눌러주는 이제 플라이어가 있고 그 훅이 있고 클린퍼블 훅이고 그다음에 버튼은 많이 봤죠. 뭐 이렇게 버튼은 메탈 버튼도 있고 클리어 버튼도 있고 그다음에 교정력을 액티브하게 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파워체인 고무줄이죠. 고무줄 파워체인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캠 리무버는 이제 튜브에 지붕을 여는 거예요. 지붕을 여는 거. 이제 지붕을 열 일은 별로 없고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빨간 줄처럼 지붕을 여는 기구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 환자 볼 때 교정 환자는 오랫동안 다니기 때문에 이제 스몰 토크를 해서 환자랑 좀 래퍼를 형성을 하면은 좋겠다 뭐 이런 얘기고 환자의 정보라든지 환자가 얘기한 것들을 잘 기록을 하면은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되겠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와이어는 이제 둥근 게 있고 사각형이 있어요. 둥근 거는 이제 지름만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이게 숫자가 하나만 있는 거는 둥근 와이어, 라운드 와이어고 사각형은 가로와 세로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바이 뭐 가로 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런 와이어는 둥근 와이어, 라운드 와이어고 이런 와이어는 이제 네모난 와이어. 와이어는 아까 말한 대로 가는 거에서 두꺼운 걸로 넣고 나이타이에서 SS 와이어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이타이는 힘이 약하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치료 초반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 나이타이는 이제 커브오스피가 심할 경우에 바이지 깊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쓰는 와이어고 TMA는 이제 SS 와이어와 나이타이 와이어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타이 와이어는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한데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면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밴드나 루프 같은 걸 접을 수가 없고 SS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접다 보면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너무 아프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TMA는 탄성이나 강도가 나이타이와 SS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밴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스텝 밴드라든지 루프를 만들 때 이럴 때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 성질 나오죠. 중간. 그다음에 SS는 이제 가장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 마무리 단계에 쓰는 거고 제일 이제 저렴한 와이어. 이게 그냥 스탱이니까 제일 이제 싼 철사. TMA가 되게 비싸요. TMA 여러분들 TMA 비싸고 리버스 나이타이도 비싸고 막 넘어갔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코팅되어 있는 철사도 있고 근데 코팅이 이제 세게 이닦으면 벗겨지죠. 그다음에 이제 링괄 와이어 이렇게 있고 유지 장치는 이렇게 이제 고정식이고 가철식이 있고 아까 이제 했고 네. 일단 이렇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면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8시 10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질문 있어요? 없죠? 없으면은 지금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경제실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